부담감도 있는 게 사실인데, 이 뭐 교수님들 앞이라서 뭐 부담스러운 것도 있지만, 저는 또 여러분한테 특히 이제 학부에 다니고 계신 또 대학원 다니고 계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좀 이 시간이 좀 보람 있고 그리고 또 좀 갈만했다, 그런 평을 좀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좀 부담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지금 앞으로 말씀드릴 거는 외교부의 어떤 공식 입장이나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이시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민감한 문제도 또 나올 것이고 여러분의 생각과 다른 것들도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그런 거는 좀 이렇게 그 인간 대 인간으로, 개인 대 개인으로 이제 토론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어떤 지식을 갖다가 전달하는 그런 차원보다는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또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제 의견을 나누고 싶은 것도 있지만 여러분을 좀 뭐랄까 이렇게 자극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지금으로부터 5년 전, 그러니까 2012년도 3월달, 4월달 이 정도에 의전과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의전과가 이제 한국의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총리를 모시고 밖으로 나가는 일도 하지만 또 다른 나라의 이제 국가 정상이 왔을 때 이제 모시는 일도 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베트남의 그 쩡덩상 그 주석이라는 분이 방한을 하셨었는데, 그때 공식 일정을 다 마치고 고대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프로그램, 그 PO라고 해가지고 프로그램 오피서라고 해가지고 모시고 다니는 그 일을 했었는데, 이제 그 고대에서 그 이제 명예박사 학위 그 저기 시기 한 1시간 정도 진행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들어가시는 거 보고 고대에다가 다 맡겨놓고 1시간에 이제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92학번이니까 2012년에 왔으니까 이제 20년 입학한 지 20년이 되어서 이제 그 교정을 졸업하고 나서 사실 처음이었거든요. 대학원 졸업하고 나서 다니는데, 여러분 그 3, 4월 달에 고대 분위기 아시죠? 그 신입생들 들어와가지고 플랜카드들 잔뜩 붙어 있고 뭐 이렇게 어느 동아리 들어와라 그러고 그 선배들 모여가지고 응원가 막 가르쳐주고 있고, 제가 이제 그 92학번 처음 신입생 들어왔을 때 그때가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생각해 보면 저보다 한 학번 위 선배도 되게 하늘 같았고, 복학생 또는 뭐 이렇게 3, 4학년 누나들 보면은 막 그 뭔지 다 할 것 같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20년이 지나가지고 학생들을 딱 보니까 다 너무 이렇게 뭐랄까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신입생이든 뭐 아니면 뭐 이렇게 2, 3, 4학년이든. 그러면서 제가 그때 느낀 게 뭐였냐면, 야, 근데 내가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장관님 말씀을 갖다 되게 하늘처럼 받들고 있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겠구나, 또 이런 생각이.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전문가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그 분야에 있는 경험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무시해도 된다라는 그런 뜻보다는, 여러분이 어떤 주제를 갖다가 받아들이든 그런 분들의 의견을 참고는 하되 여러분 스스로의 의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특히 제가 여기서 인권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그건데, 여러분들이 인권에 대해서 물론 여기 인권 전문가들이 계시지만 그분들의 의견이 너무 소중하고 또 참고를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인권이란 무엇이다, 내가 인권 분야에서 뭘 해야 되겠다, 뭘 할 수 있겠다,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은 여러분 스스로의 그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이 그런 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반면에 이거는 제가 어떻게 보면은 그 교수님들한테 좀 너무 도전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거짓 확신에서 참 불확신으로 먼저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거짓 확신은 뭐냐면 인권이란 이런 거야, 이래야 되는 거지. 제가 그거를 도전할 거거든요, 여러분한테. 그래서 사실은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 근데 이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 불확신, 거짓 확신에서 참 불확신으로.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그거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또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단계로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저는 사실 좀 이렇게 그런 차원에서 나눔을 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일방적으로 전달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게 하기를 원하는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시간 제한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제가 한 1시 또는 1시 아무리 길어도 1시 10분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받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일단 말씀드릴 것은 인권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유엔에서의 인권 논의를 포함해서 인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그냥 또 교수님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또 관심을 갖고 처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인권의 어떤 역사적인 연원이라든가 발전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좀 딱딱한 얘기가 되겠지만 유엔에서 인권 메커니즘, 그리고 또 인권이 어떻게 그 구분이 되고 또 인권 침해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리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어떻게 인권에 대한 그 시각이 있는가, 이런 거고요. 사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좀 실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주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LGBTI 문제도 좀 다뤄보고 싶고요. 그리고 국제적인 어떤 인권에서의 추세 같은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한국이 유엔 인권 분야에서 어떤 기대를 받고 있고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사실 북한 인권 문제도 좀 다뤄볼까 했었는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 시간 걸리겠네요. 짧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인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인권하면은 누구나 동의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호하고 증진해야 되는 것, 그리고 뭔가 고귀한 것, 그리고 여기 앉아서 하세요. 그냥 앉아서 지금 하실 거잖아요. 뭐 얘기할 거 편안하게 앉아서 하시면 좋을 거예요. 네, 그럴까요? 네. 이렇게 뭐 또 정의로운 것, 그렇게 아마 생각을 다들 여기에 뭐 이렇게 이의를 다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냥 우리가 추상적으로 딱 봤을 때. 그런데 우리가 인권이라고 했을 때 이게 일단 권리잖아요. 마땅히 어떤 개인이 누려야 할 어떤 권리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권리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이제 의무와 권리와 의무라고 하는 게 있고, 나는 어떤 상위 권력에 의해서 상위 권위에 의해서 내가 그걸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게 보장되는, 침해되었을 때 그거를 갖다가 책임 추궁을 하고 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갖다 얘기를 하는 건데, 자, 특히 국제법에서의 인권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취약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모두 다 이렇게 동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여러분, 국제법이라고 하는 거는 주권국가 그 국제 시스템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뭐 관습법이라든가 강행규범 같은 예외는 물론 있지만 보통은 특히 성문법에서는 국가가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은 그거는 국가가 거기에 법적으로 구속되지 않거든요. 게다가 주권이라고 하는 게 최고의 권위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리라고 하는 것은 상위 권력에 의해서 그게 인정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국제 시스템에서는 좀 단순하게 얘기해서 물론 강행규범이라든가 그런 게 있지만 그냥 국가 주권이 최고의 권력이에요. 근데 그나마 그걸 갖다가 뛰어넘는 것이 물론 뭐 어떤 도덕적이라든가 인간의 양심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걸 제외하고 법적인 개념에서 봤을 때는 일단 예를 들어서 국내법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규칙이라고 하는 거의 상위는 이제 령이고 대통령령이나 부령이고, 대통령령이나 부령은 또 그 상위의 법률에 의해서 권위가 주어지는 것이고, 법률은 또 헌법에 의해서 권위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 국제법에서도 그러면은 최상위의 권력이 도대체 그러니까는 권위가 무엇이냐라는 걸 갖다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 그러니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예전 특히 이제 그 기독교에서 내려왔던, 그러니까는 그 창조주 또는 어떤 그 최고의 권력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신을 갖다가 제외하기 위해서 자연법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갖다가 만들어냈는데, 자연법은 말하자면 그 신에서 그 어떤 그 인격을 갖다가 제외한 거예요. 그냥 당연히 누구나 그러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법이라고 하는 걸 갖다 상정을 해놓고 그 자연법으로부터 권한을 갖다 부여받아서 우리가 마땅히 이것은 지켜야 된다라고 모두들 이제 그러려니 또는 그러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질문을 사실은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하나하나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이제 우리가 뭐 인권은 고귀하고 또 정의로운 것이고 마땅히 보호 증진해야 될 것이라는 걸 넘어서서 어떤 그 타인의 인권과 충돌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윤리상의 문제가 이렇게 제기되었을 때 특히 이런 게 나오고 실정법상에서도 이게 그러면 권리냐 아니냐 이런 의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인권 협약 중에 장애인 권리 협약이라고 하는 게 2006년에 이제 채택이 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권리들, 특히 이제 접근권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접근권이라고 하는 거는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내가 뭐 버스를 탈 때 그냥 이렇게 장애인을 위한 그런 보조 램프 같은 게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라든가 아니면은 인터넷에서 이렇게 맹인이 그 음성으로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든가 그런 이제 권리를 갖다 이제 접근권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그 유엔의 193개 회원국 중에 장애인 권리 협약을 비준한 나라가 한 170개 정도 돼요. 상당히 많은 수준인데 예를 들면 미국은 근데 비준을 안 하고 있거든요. 미국은 B규약이나 아동 권리 협약 말고는 비준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 미국한테는 그러면 장애인의 권리라고 하는 게 특히 접근권이라고 하는 게 보장이 안 되는 건가? 왜냐하면은 장애인 권리 협약을 비준을 안 했는데 하지만 미국만큼 또 장애인을 위한 복지가 또 잘 돼 있는 나라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실정법적인 그런 문제를 또 얘기를 할 수 있고 아니면 지금 노인 인권 협약을 갖다가 만들자라는 그런 논의가 있는데 다시 말하자면 노인 인권을 위한 별도의 협약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노인으로서의 그러면은 권리라고 하는 건 지금 존재하지 않는 건가? 왜냐하면 협약이 없는 거니까. 더 나아가서 그 성적 권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그 LGBTI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 건데 섹슈얼 라이츠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 나의 성생활, 나의 성상대, 나의 성적인 취향에 대해서 그거는 내가 자기결정권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그러니까는 전 세계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여하튼 반대하는 나라도 있고 또 그걸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나라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섹슈얼 라이츠, 성적 권리라고 하는 게 그럼 인권인가 아닌가? 이렇게 인권의 범위랄까? 어디까지 인권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권이라고 하는 게 되게 당연하고 고귀하고 정의로운 것 같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애매해질 수 있구나. 되게 논란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그 정도까지 일단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그냥 이런 서로 이제 의견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뭐랄까 덮고 일단은 우리가 그 공통 분모 하에서 있기 위해서 일단 인권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장 바람직한 삶의 형태 또는 영위하는 그런 뭐랄까 자세, 상황 그런 거라고 일단 얘기를 해두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바람직한이라고 하는 이 말이 들어감으로써 우리는 어떤 당위적인 거를 갖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당위적이라는 것 때문에 거기에 가치를 갖다가 투영하고 있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사는 게 올바른 삶이야.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바로 인권을 누리는 삶이지. 이게 바로 인간다운 삶이야 라고 생각하는 각자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인권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렇게 생각이 다른 거를 갖다 전제로 하지만 또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떤 주제에 대해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토론이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같은 편을 갖다가 짜고 토론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결국 정치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나를 위한 것을 갖다가 위해서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이익을 갖고 있는 상대와 그게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뭐 그게 토론이든 전쟁이든
어떤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기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고 그러면 인권에서도 결국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져요. 프레임은 뭐냐면 어떤 똑같은 주제를 놓고 봤을 때 이걸 어떻게 접근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차원인 거예요. 예를 들면 가장 이제 뭐 이렇게 뭐 사형제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사형제를 갖다가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찬성하는 쪽과 뭐 반대하는 쪽과 뭐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프레임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걸 인권이라고 하느냐 아니면 이게 어떤 그 치안이라고 하느냐. 그러면은 인권 내에서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하는 사람의 생명권이 어떻게 그 무시당할 수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은 다른 쪽에서는 치안을 강조하는 쪽에서는 치안만 강조해 가지고는 이게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이 뭐 어떤 재판의 오류라든가 해가지고 그 생명권이 침해당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인권 내에서 또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하튼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렇게 사실은 정치라고 하는 이 차원에서 서로 다른 어떤 논란 과정 속에서 어떤 그 토론이라든가 아니면 갈등 속에서 문제 해결을 내가 더 옳아라고 하는 이런 싸움이 사실은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와중에 사실은 이거를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내가 옳지 아니면은 나를 위해선 이렇게 되어야 돼라고 하는 이런 유치한 싸움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런 모든 것을 그러니까는 어떤 인간의 바람직한 삶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다 인정하고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충돌되는 게 뭐가 있느냐면 예를 들어서 안보와 인권 가운데 어떤 게 더 중요하느냐.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이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찬양고무죄 국가보안법에 찬양고무죄가 이제 양심의 자유를 갖다가 이제 침해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우리나라는 아직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거를 정당화하는 논리가 뭐냐면 우리는 특수 상황 하에 있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고 국가 안보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니면 또 이 인권만 중요한 것이냐 우리가 인권을 보장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정을 갖다가 투입해야 된다.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인권이 중요하다고 다 그거를 갖다가 투입을 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 reasonable accommodation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들어왔어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접근권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그 권리로서 이제 처음으로 규정을 했는데 선진국들이 되게 반대했거든요. 권리가 되는 순간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모든 버스에 그러면은 램프를 만들어야 되고 모든 건물에 장애인용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예산을 갖다가 어디까지 투입해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이제 나온 거예요. 이게 장애인 권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예를 들어서 뭐 5층 이상 건물에는 장애인용 화장실을 하나 더 놔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인권 문제에서 생명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은 돈하고 직결이 되거든요. 우리 생명 하나가 얼마인지 그걸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생명을 돈으로 가치로 따질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지역에 이제 그 뇌염 모기가 있는데 그 뇌염 모기 예방 접종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돈이 얼마 든단 말이에요. 근데 새로운 바이러스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1년에 5명이 죽어요. 근데 그 5명을 죽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5조 원을 갖다가 투입을 해야 된다. 그럼 이제 토론이 벌어지겠죠. 근데 5조 원은 좀 심한 것 같다. 5명인데. 근데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 든다. 그럼 하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생명 하나당 100만 원에서 1조 사이에 있다라고 이미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의 가치를 갖다가 그렇게 판단했다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인권이라고 하는 게 물론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안보의 문제라든가 재정의 문제라든가 하는 것과 균형을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통합적으로 이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사실은 이 재정 문제에 관해 가지고
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재정 말고 다른 것들이 있겠지만 유럽연합 EU가 사실은 어떤 인권 분야에서는 가장 모범적이고 또 뭐랄까 선진적인 앞서 나가는 그런 그룹이라고 당연하게 생각이 되어 왔어요. 그런데 이번 이제 난민 사태를 갖다가 보면서 사실 EU의 민낯이 그냥 드러나 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권을 되게 앞세우고 있지만 이제 뭐 아일란 쿠르디 사건 같은 거를 이제 봐도 그렇고 이게 돈이 들어가니까 자기네 안보가 침해를 당하니까 그렇게 강조를 하던 인권 문제가 사실은 뒤로 쏙 들어가 버린 거죠. 자, 그리고 인권을 갖다가 논할 때 우리가 당연히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이 가장 바람직한 삶이라는 걸 갖다 생각을 해야 되지만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사회 안에서 같이 어울리면서 살다 보니까 규범, 특히 윤리라고 하는 게 이제 필요하게 되거든요.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가장 바람직하게 살 수 있을까를 논할 때 반드시 사회라고 하는 윤리라고 하는 걸 갖다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매춘을 갖다가 이제 어떤 쪽 제가 이제 그 우루과이에서 그 그러니까 LGBTI 이제 Equal Rights Coalition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발족되는 회의에 작년 이제 7월에 갔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게 유엔에서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가장 핫한 이슈가 이 LGBTI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레임 싸움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겉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 논리들이 이제 다 있단 말이에요. 한국은 그 앞에서 뭔가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고. 근데 작년 7월에 있었던 Equal Rights Coalition이라고 하는 데는 제가 이제 거기는 어떤 모임이었느냐 하면 이 동성애 또 양성애 LGBTI를 갖다가 말하자면 증진하는 그런 모임이었던 거예요. 거기에 이제 한국이 뭐 제가 좀 속 얘기까지 할 수는 없지만 여하튼 참석을 하게 되었어요. 옵저버 비슷하게 갔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뭐랄까 그 LGBTI 권리를 갖다가 옹호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끼리 내부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저는 이제 볼 수 있었던 이제 그런 좀 좋은 경험이었는데 거기에서도 예를 들면 이제 LGBTI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들과 또 예산을 어떻게 할 건지 또 관심 그룹 회의를 어떻게 이끌 건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프레임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보통 이제 요즘 그 유엔에서 중시되는 게 evidence based approach라고 해가지고 통계 이런 걸 갖다가 중시해요. 그러니까는 근거를 대는 거예요. 이렇게 됐으니까 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야라고. 근데 저도 이제 거기서 처음 이제 들었는데 성전환 그 트랜스젠더에서 그 남성이 여성으로 전환한 게 99% 정도래요. 98에서 99%. 그리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여성이 남성으로 전환한 게 이제 1, 2% 정도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통계잖아요. 통계. 자, 그럼 거기까지는 오케이. 이런 통계는 알고 있으면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통계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전체 성전한 사람 중에서 90%는 네. 남자가 여자가 된 거. 네.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로 한 거는 1%밖에 안 돼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자료란 말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자료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자료를 가지고 또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 그런데 성전환을 한 그러니까는 남성이 여성으로 된 그 중에 그 사람들의 통계예요. 그 사람들의 통계에 따르면 이제 3분의 2 아니면은 한 5분의 3 정도가 이제 매춘에 종사를 한대요. 자, 이것도 너무 중요한 사실은 통계예요. 그렇죠. 에비던스 어프로치까지는 맞는데,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따라서 우리는 매매춘을 합법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을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청중들 중에 이제 시민사회가 많다 보니까 이제 그랬을 수 있는데 와 뭐 이렇게 박수를 하고 이제 치고 그랬는데 자 여기에서 제가 여기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LGBTI의 권리라고 하는 것과 에비던스 베이스드 어프로치라고 하는 프레임을 통해서 나온 결론이 뭐냐 하면 지금 매매춘을 합법화해야 된다라는 게 나왔는데 이거는 사실 윤리에 대한 문제잖아요. 사회적으로 어떻게 합의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권이라고 하는 것과 아까 이제 안보 또 재정 그리고 윤리라고 하는 문제가 결코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이제 인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정도로 이제 인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자 이제 인권이 그러면은 국제사회에 어떤 식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었느냐. 사실 양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종교나 철학 또는 이념 그리고 국내법적으로 있었고 국제적으로는 그냥 국제인도법 정도 사실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양차 세계대전에 이제 참화를 보게 되면서 특히 유엔을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금 만든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세 가지 필러를 갖다가 축을 갖다가 이제 도입을 하게 되는데 그게 평화, 안보와 평화, 그리고 개발, 그리고 이제 인권을 갖다가 도입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양차 세계 대전이 인류의 어떤 그 양심이나 어떤 그 지성을 갖다가 이제 각성시키는 그런 역할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평화를 갖다가 논할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자각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자 그런데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유엔 체제도 그렇고 또 뭐 비엔나 이제 나폴레옹 이후에 이제 비엔나 체제가 그렇지만 일단 주권 체제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지금 그 국제 체제가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럼 국제 인권법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국제법에서 그리고 인권법을 포함해서 가장 중요한 주체는 개인이 아니라 국가예요.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국가가 사실은 개인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고 그리고 이 얘기는 또 반대로 이게 왜 나오게 됐느냐 하면 국가가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개인이 어떤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걸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필요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개인이 어떤 생명권을 갖다가 침해했다 이거는 형법으로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국가가 개인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국가는 유일하게 개인을 갖다가 폭력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체잖아요. 감옥에 보낼 수도 있고 사형을 갖다가 시킬 수도 있고 그런데 그 국가의 권위를 갖다가 제한하기 위해서 인권법이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국가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침해 주체이자 또 보호 주체라고 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차원에서 나오게 된 게 이제 그 1948년 세계 인권 선언 그리고 사회권 그러니까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 A 규약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이라고 하는 B 규약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세계 인권 선언과 A 규약, B 규약을 합쳐가지고 인권 헌장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국제법에서의 그 권리, 인권에 관한 연원인 거죠. 자, 이 연원을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유엔에서 다양한 메커니즘이 있고 또 구체적인 분야를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지를 갖다가 인권 협약을 갖다가 맺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유엔에서는 어떻게 인권을 갖다가 보호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만드느냐 이게 바로 유엔에서 인권 메커니즘인데 제가 유엔 인권 메커니즘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 혹시 유엔 제가 이제 뉴욕에 이제 우리 대표부 건물이 유엔 바로 앞에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맨날 이제 출퇴근을 이제 대표부에서 이제 회의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요즘 중국의 그 해외 관광객들이 엄청납니다. 정말 어디를 가든 이 깃발 들고 이제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중국 사람들인데 유엔 앞에 와가지고 이제 뉴욕 그 관광 코스 중에 유엔 앞에 와가지고 이제 사진을 찍고 가요. 이제 만국기가 이제 있고 거기 또 이렇게 지구본 같은 거 커다란 게 있고 그러면은 건물 밖에서 이제 사진을 이렇게 서로 찍어주거든요. 자, 그러고 갑니다. 이 사람들이 유엔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또 유엔을 이제 안에 이제 방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회의장 같은 데를 뒤에 조용히 이렇게 가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의장이 앉아 있고 엄청나게 커다란데 국가대표들이 앉아 있고 그럼 거기에서 이게 뭐 이렇게 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아니면은 결의안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그럼 대부분 없어요. 그럼 이제 이게 개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보고 유엔이 이런 데구나. 그 제가 그 미국에서 연수를 할 때 그랜드 캐년을 갔었거든요. 근데 그랜드 캐년에 그 한 8개 정도가 되는 그 시닉 포인트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처음에 이제 차에서 딱 내려가지고 그 첫 번째 시닉 포인트에 가가지고 딱 보니까 입이 쫙 벌어지더라고요. 우와, 대단하다. 근데 이제 두 번째로 갔어요. 멋있는데? 세 번째로 왔어요. 똑같아. 정말 똑같아요. 자,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한 8번째까지 가려고 하다가 한 6번째까지 가다 다 봤다. 그럼 이제 왔어요. 자, 그런데 그랜드 캐년이 그럼 제가 본 게 다였을까요? 그랜드 캐년을 아는 사람은 그 안에 지질 그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면서 거기에 지구의 역사가 녹아 있고 이게 거기에서 하나를 봐도 정말 제가 모르는 엄청난 것들이 나오는 거죠. 유엔이라고 하는 것도 뭐 제가 중국인은 그냥 그 건물만 보고 간 것이고 또 회의장에 들어가가지고 본 것도 사실은 겉으로 표면에 드러나는 거를 본 거예요. 인권 규범이라고 하는 게 인권 메커니즘도 예를 들어서 뭐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인권이 다뤄지고 있고 인권 이사회가 있고 여러 가지 메커니즘들이 있는데 겉모습을 봐가지고는 여러분들은 그랜드 캐년에서 그냥 입 딱 벌리고 다 봤다 그러고 온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사실은 알아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엔 총회에서 일단 3위원회라고 193개 회원국들이 다 모여가지고 인권 분야에 대해서 매년 10월, 11월 달에 모여가지고 논의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유엔의 6대 기관 중에 이제 경제사회 이사회라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인권 분야 이제 논의가 이제 이루어져요. 제너럴 디베이트라고 해서 각 국가 대표들이 와가지고 한 5분 정도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쫙 얘기하고 가요. 각 주제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여성에 대해서, 아동에 대해서, 뭐 난민에 대해서 얘기하고 가요. 자, 그런데 이거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다 똑같은 얘기예요. 특히 이제 그 우리 인턴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노트 테이킹을 갖다가 시키면은 적어가지고 온 거 보면은 맨날 똑같은 얘기다. 근데 사실은 똑같은 얘기여도 국가 주권 체제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의미를 갖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짜장면 집에 갔는데 보통 짜장면을 먹어왔어. 예.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냥 짜장면 먹기로 되어 있잖아. 근데 국가 주권 체제에서는 그렇게 어쌔움을 갖다가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최고의 주권인데 나는 독립국가인데 내가 뭐라고 하든 내 마음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가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가 중요할 수밖에 없고 똑같은 나 짜장면 먹을래라고 하는 그 얘기도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일반 토의고 근데 그 안에서 약간씩 다른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얘기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저 나라가 뭘 중요시하고 있는지 이런 걸 갖다 캐치할 수 있는데 그거는 예를 들어 인턴들은 잘 모르겠죠. 다 똑같은 얘기하는 거 들리겠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그 결의안을 갖다가 채택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이 결의안이 바로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 그리고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그런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유엔 건물이라고 하는 건 유엔 회의가 열리는 곳이고 유엔 회의가 열리는 곳은 일반 토의와 결의안 채택을 갖다가 결정하는 곳인데 그럼 그 결의안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그걸 갖다가 이제 그 회의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한 요만한 방에서 모여요. 그래서 유엔 총회에서 예를 들어서 한 60개에서 70개 정도 되는 결의안을 갖다가 채택을 하는데 어떤 나라가 우리 이 결의안을 갖다가 채택하려고 한다. 그래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회의장 어디에서 모인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그게 사형제 모라토리움에 관한 결의안이라고 해보죠. 자, 그러면 사형제 모라토리움을 갖다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국가가 이제 이런 결의안을 갖고 초안을 갖다가 이제 회람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찬성 국가와 반대 국가와 관망하는 국가가 이제 나뉘어지게 되는데 찬성하는 국가는 모라토리움을 통해서 여하튼 나중에는
그 사형제를 갖다 폐지하려고 하는 나라인 거고, 또 반대하는 나라들은 이게 중요하다. 사형제를 우리나라, 그리고 사형제는 국내법에 따라서 국내적인 이거는 형사 정책에 따른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두 개의 일단 그 세력으로 일단 간단하게 나뉘어지는데, 여기에서 치열한 싸움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해요. 주먹 싸움이 아니라 말 싸움이, 논리 싸움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갖고 정말 해부를 하듯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서 그러니까는 총칼은 없지만 혀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똑같은 주제에 대해서. 자, 예를 들면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이해할 수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리고 유엔은 정말 쓸모없는 데구나라고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인포멀이 있었는데, 그 단어 하나를 가지고 싸워요. The Family라고 할까, 아니 Families라고 할까, 이걸 가지고 2시간을 싸워요. 이해가 안 되는 거. 야, 이러니까 유엔이 비효율적이라는 소리를 듣는구나. 정말 얘네 쓸데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동성애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The Family라고 하는 쪽에서는 말하자면 남녀 간의 결합을 갖다가 그냥 가족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Families라고 하는 쪽에서는 가족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거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물론 동성 얘기는 안 하죠. 동성 그 부모에 의한 가족 얘기는 안 하지만 아니 뭐 미혼모에 의한 것도 있고, 뭐 이렇게 그 조부모가 키우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편부모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뒷얘기를 모르다 보니까 얘네들은 더 패밀리로 하든 패밀리스로 하든 이게 뭔 상관이야 그랬는데,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걸 갖다가 이제 관철을 하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거랑 비슷한 거 하나가 뭐냐면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까지는 아무도 그 견제를 안 해요. 근데 뒤에 rights가 붙음으로써 reproductive rights하고 sexual rights라는 말까지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라고 하는 거에는 4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sexual health, sexual rights, reproductive health, reproductive rights 이렇게 있는데, sexual rights라고 하는 말을 갖다 집어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또 막 2-3시간을 싸워요. 모든 결의안에서. 이게 여성 관련 결의안뿐만 아니라 그런 그 여성, 뭐 세계 인구의 반이 여성인데 당연히 모든 결의안에 여성 문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갖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지금 이제 가장 쟁점이 되는 걸 갖다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지만, 인포머를 할 때는 다 자기네들이 뭘 중요시하는지에 따라서 단어 하나하나를 갖다가 선택을 해요. 어떤 보고서가 내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welcome the report라고 하고, 마음에 안 든다 그럼 take note of. 그러면 타협이 어떻게 되느냐, take note with appreciation, 이런 식으로 다 타협이 돼요. 그리고 내가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이제 결의안이 그 프리앰뷸러하고 이제 오퍼러티브로 이제 나뉘어지거든요. 서문하고 이제 본문으로 나뉘어지는데, 강조하고 싶은 거는 OP 쪽으로 넣고 싶어 하고, 내가 그냥 톤 세팅하는데 필요하다 그러면 PP 쪽으로 넣고 싶어 하고, 내가 정말 중요하다 싶으면 PP, OP 다 넣으려고 하고, 그 PP, OP 중에서도 앞으로 넣느냐 뒤로 넣느냐, 어떻게 보면 되게 쓸데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안에서 규범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권 규범이라고 얘기하는 거에는 이렇게 각 나라의 대표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한 게 인권 규범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인권 규범이라고 그러는 게 마치 위로부터 주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인포멀에 참석하다 보면 이게 사실은 사람이 만드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인권, 이제 그 유엔에서 인권이 이제 더 이제 중요하게 되면서 인권 이사회라고 하는 게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인권 이사회에서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나오는데, 그 중에 UPR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UPR이 모든 국가들이 나와서 Universal Periodic Review라는 건데, 그러니까 모든 국가를 차례차례 세워가지고 니네 이거 잘했으면 좋겠어, 니네 이건 아닌 것 같아라고 되게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국가들이 선호하게 될까요? 인권에 문제가 많은 국가들이 보통 UPR을 선호를 해요. 북한 같은 나라들이. 왜냐하면
결의안이라고 하는 거에 주제별 결의안과 이제 그 국별 결의안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주제별 결의안은 예를 들어서 노인에 대해서, 여성에 대해서, 아니면은 뭐 사형제에 대해서, 또는 뭐 저기 뭐 문맹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그 주제별로 하는 게 있고, 국별 결의안은 뭐냐면 네임 앤 쉐임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거명해가지고 창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나라를 갖다 거명해서 예를 들면 뭐 이란, 시리아, 미얀마, 또 이제 북한 이 네 나라가 전통적으로 유엔 총회에서 계속 국별 결의안이 이제 채택되어 왔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는 전 유엔이라고 하는 전 세계 앞에서 자기가 욕을 먹는 거다 보니까 가장 그걸 갖다가 싫어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가지고 국별 결의안을 이제 싫어하는데 UPR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그 지정된 그 국가들뿐만 아니라 유엔의 193개국 모두가 그 심판대 앞에 나오고 또 나름 우호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선호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 유엔의 인권 메커니즘이 그런 게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유엔에서 선진국하고 개도국 간에는 어떤 식으로 인권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지 차이가 있거든요. 자, 선진국은 인권 이사회를 갖다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인권 이사회는 47개국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권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선진국들이 논의를 갖다가 이렇게 뭐랄까 리드하기가 쉬워요. 반면에 개도국들은 유엔 총회 3위원회를 갖다가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유엔 총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3개국 모두가 들어와 있고 그 안에 개도국이 숫자가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도국들은 숫자로 밀어붙일 수가 있어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되었던 결의안을 갖다가 총회에서 다시 뒤집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요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이제 어떤 그 메커니즘을 선호하느냐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별 인권 결의를 갖다가 선호하는 게 이제 선진국들이고, 그리고 UPR을 갖다가 선호하는 게 이제 아무래도 개도국 쪽이 많습니다. 그리고 선진국들은 인권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면서 여성 인권이다, 아동 인권이다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해요. 반면에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다 아니면 중동 국가들은 문화적 다양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를 하면서 아니 그 나라의 어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FGM이라고 그 Female Genital Mutilation이라고 해가지고 여성 할례예요. 이게 엄청나게 고통을 가하고 여성을 갖다가 이제 인권을 무참하게 유린하는 건데 이게 아프리카에서는 전통과 관습이라는 이유로 이제 이거를 봐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까지는 뭐랄까 사람들이 정말 끔찍한 거다, 이건 고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조혼, 아동이 결혼하는 거 이거는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 아직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동의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럼 일부 다처제.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같지만 또 종교적으로, 관습적으로, 문화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데가 있어요. 자, 이렇게 스펙트럼이 또 다양하게 이제 나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동성애를 그러면은 이게 인류 보편의 어떤 인권 가치냐, 아니면은 우리 문화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냐라고 하는 이런 논의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진국들은 보통 자유권, 그러니까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갖다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시민적 정치적 권리는 보통 개인의 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무죄 추정을 갖다가 받을 권리라든가 언론 결사의 자유, 그 언론의 자유라든가 표현의 자유라든가 이런 걸 중요시하고, 이제 개도국들은 이제 개발권 아니면 또 자결권, 그러니까 민족 자결권 같은 거죠. 집단적인 권리를 갖다 좀 중요시해요. 그리고 경제가 발전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내가 어떤 권리를, 특히 다양성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쪽에서 접근을 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은 선진국이 보통 이제 얘기하는 게 자유권이고 또 어떤 개인의 권리고 또 나름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후진국들을 그 개도국들을 갖다가 보면 개도국들을 갖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FGM 하고 있고 이렇게 조혼하고 있고
또 정말 그야말로 인권 상황이 열악한 그런 분야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기가 쉬우냐 하면 인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발전하는 거구나. 어떤 직선적인 역사관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흑인이 노예가 되는 게 당연했던 사회가 있었잖아요.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근데 해방이 되었어요.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라고 생각이 되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남녀 평등이 이제 중요하게 되었죠. 아동을 갖다가 예전에는 보호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는데 이제 참여의 주체, 걔네들도 놀 권리가 있다. 권리의 주체로 이제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이 서구가 말하자면은 이 역사가 발전하고 있는 것이고 서구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럼 더 앞서 나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개도국에서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걸 갖다가 중시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동성애자, 뭐 이렇게 양성애자라든가 그 LGBTI 문제에 있어서도 이 문제가 역사가 발전하는 거니까 소수자로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보호하는 것이 역사의 발전 단계에서 당연한 것이다라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선진국과 후진국 간에 있어서는 이런 그 인권을 어떤 발전 단계로 보는 개도국 프레임을 갖다가 다르게 보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LGBTI는 여튼 중간중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요즘 이제 우리 한국의 어떤 위치랄까 그런 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한국이 되게 독특한 나라라는 거는 뭐 여러 분야에서 나타납니다. 인권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단기간 내에 뭐 좀 과장하면 한 세대 내에 산업화를 이루었고 민주화를 이루었고 인권 보호를 달성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 세대라고 하는 거는 좀 너무 과장일지 몰라도 여하튼 비교적으로 봤을 때 다른 나라랑 비교를 했을 때 한국 같은 나라가 없는 건 분명해요. 자, 그러면 이로 인해서 한국이 인권 분야에서 할 수 있는 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브릿지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서구국과 또 비서구국 간에.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프레임 싸움이고 인권이 이런 고귀성과는 달리 사실은 현실에서는 정치 싸움이 되고 있잖아요. 정치라고 하는 건 어떤 편을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편을 들지 않았을 때 이도 저도 안 되는 그야말로 개밥의 도토리처럼 될 수가 있어요. 낙동강오리아처럼. 자, 이거를 갖다가 볼 수 있는 게 지역 그룹인데요. 유엔에서는 5개의 지역 그룹이 있어요. 서구 그룹, 그리고 동구 그룹, 중남미 그룹, 아프리카 그룹, 아태 그룹 이렇게 있는데 이건 헌장상에 나뉘어지는 건 아닌데 보통은 이제 그 유사한 정치적인 또 지리적으로는 당연하지만 정치적인 역사적인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의견이 대부분 비슷해요. 서구 국가들, 기독교 문명, 그리고 어떤 자유권 중시하는 거. 또 아프리카 국가들, 뭐 개발 중시하고 그러는 거. 그런데 식민지 또 경험이 있죠. 근데 아태 그룹으로 들어오게 되어 보면 일단 구성을 보면 중동이 들어가 있어요. 동북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동북아가 들어가 있어요. 동남아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서남아, 태평양, 그러니까 태평양 국가들이 들어가 있어요. 도서 국가들, 뭐 키리바시, 뭐 뚜발루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이 나라들이 가치를 공유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인권이라고 하는 건 가치 당위적인 걸 갖다 깔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가치를 공유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아태 그룹에 50개국 정도가 51개국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이 중에 독특한 나라가 딱 2개 있어요. 한국하고 일본이에요. 어떤 다른 그 지역 그룹에서는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공동 성명을 갖다가 많이 내요. 서구 그룹도 그렇고 중남미 그룹도 그렇고 아프리카 그룹도 그렇고 동구 그룹은 러시아하고 지금 EU에 가입한 옛 동구권 국가들이 있어서 약간 다르긴 한데 근데 아태 그룹은 종교적으로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너무 다양한 거예요. 이 안에서 한국이 이렇게 결의안을 갖다가 이제 보통 보팅을 갖다가 하게 되면은 큰 전광판에 이제 예스면은 초록색, 반대면은 그 빨간색, 기권이면 노란색으로 점이 이렇게 딱 뜨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그 버튼을 누른 순간 이제 193개 회원국의 그 보팅 포지션이 다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한국하고 일본만 아태 그룹에서 다 달라요. 항상 한국하고 일본만
그 대부분의 인권 이슈에 있어서 공통된 의견을 갖다가 공유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다자무대에서는 아까 정치에서는 결국 패싸움이거든요. 같은 패를 묶어야 돼요. 우리 편이 있어야 되는데 아태 지역에서는 우리 편이 없어요. 일본이 있어. 일본하고 우리가 같은 편 먹으면 특히 인권 문제에서 싫어하겠죠. 위안부 문제도 있고 그런데 결국 그래서 한국은 약간 제외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서구 국가들하고 이제 주스칸스 모임이라고 그래서 저펜, US, 캐나다, 뉴질랜드를 포함해가지고 이제 한 10몇 개국으로 만들어진 모임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정보 교환하는 모임이에요. 거기에만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자 인포멀이 열렸어요. 자 그러면 제가 막 논리적으로 이게 정말 중요하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준비해 갔어요. 자 그런데 중남미 애들은 별로 시덥지 않은 얘기를 해도 과테말라가 얘기를 하면 옆에서 브라질이 나 그거 지지한다. 옆에서 멕시코가 지지한다 막 이러는데 제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를 해도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는데 조용해. 정말 외로워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근데 한국이 또 이런 문제하고는 달리 또 서구 국가들한테는 아주 매력적인 상대예요. 이 인권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결의안을 낸다라고 하더라도 크로스 리저널로 하고 싶어해요. 아태 지역에서 한 나라, 중남미에서 한 나라, 뭐 이렇게 동구에서 한 나라 해가지고 5나라가 한꺼번에 나가가지고 야 이런 거 해보자라고 하면 딱 겉으로 봤을 때 모양이 좋잖아요. 저거는 인류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거구나. 예를 들어서 뭐 언론인 보호에 관한 뭐 결의안 이런 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거 있을 때마다 서구 국가들이 누구 찾아오겠어요? 한국한테 오는 거예요. 제가 인권사회과 직원이 지금 저 포함해서 10명인데 참고로 여기도 이제 여성분들이 훨씬 많으신데 10명 중에 저만 남자고 9명이 여자분이세요. 자 그런데 저희 막 할 것도 많은데 자 그렇게 서구 그룹들이 와가지고 저희한테 다 야 니네 이거 좀 동참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갖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또 외롭지만 한편으로는 또 어떤 이유가 뭐가 됐든 또 인기는 있는 그런 또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한국이 그러면은 이런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닌 개밥의 도토리로 남을 것인가 이런 것은 여하튼 이슈별로 또 차이는 있고 하지만 저희 뭐 그 외교부의 역할도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도와주시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 북한 인권은 말씀드릴까 했었는데 이거는 좀 너무 좀 떨어진 얘기니까는 안 하기로 하고요. 제가 여기에서 일단 제 말씀드린 건 마치고 우리 질의응답 혹시 있으시면 받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짧은